우리 모두는 일상 속에서 부지부식간에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컴퓨터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나도 사용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자, 우리는 바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즉, 내가 처리할 문제를 컴퓨터를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컴퓨터가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항상 다 처리해 줄 수 있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컴퓨터에게 내가 원하는 작업을 명명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있는 것이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자바라는 객체 지향 언어를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것인데, 그 자바라는 언어의 기본적인 특징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들을 꼭 알고 있어야지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아니 그 이상 자바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온전하게 또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소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차근차근 어떻게 자바라는 언어가 만들어졌고 또 어떤 환경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눈여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몇 가지 기준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의 수준, 즉 얼마나 하드웨어에 밀접한가에 따라서 하이레벨 랭귀지와 로우레벨 랭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모두 다 하이레벨 랭귀지, 즉 프로그래머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진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리키죠.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하이레벨 랭귀지는 전자식 컴퓨터 초기 단계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전자식 컴퓨터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계어라고 불리우는 이진비티어를 가지고서 직접 프로그래밍을 작성했던 시절들이 있었고, 그것을 좀 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심벌화해서 사용한 로우레벨 랭귀지로서 어셈블리 언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셈블리 언어도 얼핏 보면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형태이기는 하는데, 로우레벨 랭귀지로 분류하는 이유는 각각의 기계어마다 1대1로 매핑된 형태로 어셈블리 언어가 작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CPU의 종류가 바뀌게 되어지면 그에 따른 어셈블리 언어의 표현들이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C 언어나 혹은 C++ 언어, 그리고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자바 같은 언어들은 모두 다 하이레벨 랭귀지에 속하는 언어로서 한번 작성되어진 코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실행을 위해선 기계어로 번역되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소스 코드 자체로는 변화 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현재 자바라는 언어가 어디서부터 유래되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눈여겨 살펴보고자 합니다. 1970년대 초반에 소위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이레벨 랭귀지로서 C 언어라는 것이 있었고, 그 C 언어라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근간을 이루기도 하면서 그 자체로도 활용도가 높은 그런 언어이기도 하죠. 그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1980년대 초반에 C++라는 언어가 태동하게 되어집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시 문제 해결의 관점에 따라 나누어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절차 지향형 언어라는 것과 객체 지향 언어라는 것으로 다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C 언어라는 것은 문제를 절차 지향적으로, 즉 어떤 수식과 같은 형태로 문장들의 나열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기술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리킵니다. 다만 그런 절차지향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은 매번 문제를 처리하고자 할 때마다 중복된 코드들을 다시 작성하고 또 함수들을 다시 호출해 줘야 되고
또 함수들을 호출할 때마다 일일이 인수들을 신경 써서 넘겨줘야 한다라는 다소 좀 번거로운 부분들,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서서히 객체지향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태동하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 널리 사용되어진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지향적인 특징들을 담도록 만들어진 언어로 C++라는 언어가 80년대 초반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C 언어에서 보면 증가 연산자로서 플러스, 소위 뿔뿔이라고 부르는 연산은 기존의 변수의 값을 하나 증가시킨 그런 행위들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물론 C++와 C 언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이기는 하는데,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지향적인 특징들이 더 추가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C++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다만 1980년대 초반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컴퓨터라는 하드웨어가 오늘날처럼 막강하지 않은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1991년에 IBM 호환 PC를 하나 구입을 했었는데, 그 당시 컴퓨터의 CPU 클럭 스피드가 무려 33MHz였습니다. 보조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 역시 무려 40MB의 용량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동식 저장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USB 메모리만 하더라도 수백 기가바이트 용량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그 당시에 데스크탑 컴퓨터였음에도 불구하고 40MB의 저장 공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당시 컴퓨터를 가장 사양이 나쁜 컴퓨터를 구입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최신의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가 프로그램 코드로 작성한 문장들을 수행을 하는데 CPU 클럭 스피드가 33MHz인 컴퓨터에서 수행되어지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수기가 헤르츠의 클럭 스피드를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 수행되어지는 것을 비교해 보면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C 언어로 작성한 경우와 C++로 작성한 경우를 비교를 해봅시다. 원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C 언어를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저 반지름값 입력받아서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바로 원의 넓이값 얻고 그 내용을 출력해주면 됐어요. 반면에 그 내용을 C++ 언어로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하면 원의 넓이를 구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클래스를 가지고서 하나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생성된 객체에 생성자 등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설정을 하고 이후 넓이를 구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그 객체가 구한 넓이 값을 얻어오고 그 결과 값을 출력을 담당하는 객체에 넘겨서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연산이 수반이 되어져요. 반지름을 입력받고 그 입력받은 반지름을 가지고서 넓이를 계산하고 그 구한 결과값을 출력하는 데 반해서 C 언어는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C++는 객체라는 껍데기로 한꺼풀 씌우고 또 그 객체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멤버 함수를 통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당시, 그러니까 1980년대만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절차지향적, C 언어와 같은 절차지향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래밍에 비해서 C++와 같은 객체지향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은 확연하게 느리게 동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지연이 발생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굳이 C++로 옮아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미 1980년대라고 한다면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C 언어에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공부해 가지고서 적용했더니 결과가 더 느리게 나오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 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의 표준화 작업도 보면 거의 90년대나 돼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다만 그 사정이 90년대에 들어가면 80년대보다는 조금 더 개선되어지기는 했고
여전히 널리 사용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객체지향적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크게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1995년에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처음 태동하게 되어지는데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어요. C++라는 언어가 C 언어로부터 만들어져서 C 언어의 기초적인 문법들을 그대로 흡수한 것과 비슷하게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C++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많은 문법적인 표현이나 내용이 C++와 유사하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C++를 배우기 전에 C 언어를 배우면 공부할 많은 것들을 줄일 수 있었던 것처럼 C++를 이미 배웠다라고 한다면 자바 언어를 새로 배우기 위해서 역시 기초적인 많은 표현들을 다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자, 다만 C 언어와 C++의 관계보다는 C++와 자바의 관계는 좀 이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개념이지만 다르게 표현되어지거나 똑같이 표현되어지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르게 동작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서 C++와 자바가 뭐가 다른지를 좀 분별해 가면서 공부를 해두는 것이 뭐 자바라는 언어 혹은 C++라는 언어 그 하나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C나 C++, 자바 같은 언어들은 다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기초적인 언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이점들을 잘 정리해 둠으로써 자바 언어에 대해서 배움과 동시에 C++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이번 학기를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바 언어는 추후 JSP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프로그래밍, 즉 웹 서버 쪽 프로그래밍을 다룰 때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하지만 자바보다는 조금 더 간략한 표현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는 JSP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아마 배우게 될 것인데 그런 JSP 프로그래밍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또 하나 보면 C#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 C#이라는 언어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쪽에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완전히 또 다른 언어이기는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진 언어의 어떤 계승을 이루고 있는 언어로서 C#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비주얼 베이직이나 C# 같은 언어는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오로지 윈도우즈 환경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라는 좀 제약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널리 사용되어지지는 못하지만 이 당시 자바라는 언어가 보니까 이 자바라는 언어가 다양한 환경에서 좀 더 수월하게 동작되어질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다 보니 우리도 이런 걸 좀 차용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언어가 C#이라는 언어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다뤄봅시다. 그래서 여기 자바에서 C#으로 된 것은 자바가 C#으로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바라는 언어가 C#이라는 언어에게 그냥 영향을 줬다 정도 그렇게 봐두기 바랍니다. 자, 1995년도에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처음 태동되게 되어졌는데 이 자바라는 언어 역시 그 당시 컴퓨터 기술로 본다라고 하면 똑같은 객체지향 언어이지만 C++라는 언어로 작성되어진 프로그램보다 역시 또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느리게 동작하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객체지향 언어인데 왜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지는 좀 뒤에 가서 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막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역시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바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작업들이 일어났고 또 컴퓨터 처리 기술이 월등하게 향상되어짐에 따라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자바로 작성되어진 프로그램이 C++ 혹은 C 언어로 작성되어진 프로그램 못지않은 처리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어지다 보니까 자바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단점보다는 자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더 크게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런 이유로 오늘날에는 많은 부분에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이런 시기가 도래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바는 최근까지 몇 가지 큰 변화들을 거쳐왔어요. 2004년도에 자바 5라는 사실 그 전까지는
1점 얼마, 1점 얼마 이렇게 마이너 버전들을 업데이트해가는 형태로 버전명들을 붙여오다가 자바 5를 발표하면서 원래는 자바 1.5 버전에 해당하는 것인데 버전 번호를 그냥 바로 자바 5로 올려버렸어요. 이 자바 5 같은 경우는 뭐 제네릭 클래스라는 개념이나 혹은 for each 반복문 구문 혹은 뭐 오토박싱이라는 개념 등등 기존의 자바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법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졌고, 또 자바 5 기준으로 한동안 사용되어지고 뭐 중간에 6, 7 있었지만 뭐 우리 수준에서 뭐 크게 관심 있게 볼 것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2014년에 자바 8이 발표되어지면서 뭐 람다식이라는 기존의 뭐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좀 복잡하고 모호하게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좀 더 뭐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래서 좀 더 명확하고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후 이 자바는 2017년에 자바 버전 9가 발표되면서 플랫폼과 클래스의 모듈화 정책들이 도입이 되어지고 2018년에는 롱텀 서포트 버전이라고 그래서 큰 변화 없이 오랫동안 지속할 버전과 신기술들을 바로바로 적용할 버전으로 나뉘어져서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면서 많은 새로운 프로그래밍적인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져 가고 또 성장하고 있는 그런 언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 처음에 자바라는 것은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에 의해서 개발되었지만 중간에 오라클이라는 회사에게 팔려지게 되고, 더불어서 그에 따라 이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처음에는 무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였었지만 최근에는 라이센스를 획득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라이센스를 획득하지 않고서도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공개되어진 형식의 자바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것이고, 특별히 라이센스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바 8 버전까지여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자바 프로그램이 동작한다 라고 하면 주로 자바 8 버전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운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 버전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추가되어지기는 하는데 라이센스 문제들이 있고 해서 사실 좀 널리 사용되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강좌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바의 버전 수준은 자바 8 버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바 8 버전에서 추가되어진 그런 새로운 기술조차도 다 다루지는 못해요. 어떻게 보면 8 이전 버전이면 충분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구해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자바 8 정도 수준이면 전혀 문제 없이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수행을 해볼 수 있다 정도 참고를 해둡시다. 자, 이런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1995년에 미국의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에 의해서 개발되어졌습니다. 사실 이 자바라는 언어는 가전제품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설계되어진 언어이기도 해요. 데스크탑이나 이 당시에는 모바일이라는 개념은 없었죠. 데스크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전제품들, 이 당시 1990년 당시에는 다소 낯선 개념이지만 오늘날 보면 스마트 TV라고 해서 텔레비전이 인터넷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냉장고에 LCD 패널을 붙여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가전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가전제품에서 좀 더 복잡한 여러 가지 어떤 처리들을 수행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작성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이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주도가 되어져서 개발한 그런 언어입니다. 기본적으로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델로 해서 C++보다 좀 더 온전한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 주었어요. 사실 C++라는 언어는 객체지향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객체지향적이 아닌 방식, 즉 단순 절차들의 나열처럼, 즉 C 언어처럼 절차지향적으로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 구조이지만 자바라는 언어는 C++보다 좀 더 엄격하게 객체지향적인 특징들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자바라는 언어는 데스크탑용, 특정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데스크탑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인 가전제품에서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소위 플랫폼 독립적인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특정 플랫폼에서만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조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웹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주로 자바 프로그램이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모바일 프로그래밍에서도 안드로이드 시스템과 같은 모바일 장치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구체적인 특징은 뒤에 가서 봅시다. 다만 그런 자바라는 것이 2009년에 오라클이라는 회사의 썬마이크로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인수되어지면서 사실 이 썬마이크로시스템즈는 유닉스 머신들을 팔던 회사이기도 해요. 유닉스나 서버 쪽 관련한 시스템들을 주로 판매하고 또 운영체제들을 개발하고 했던 회사인데 2009년 정도 됐을 때 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져 버려요. 왜 그러느냐? 리눅스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리눅스라는 것이 유닉스와 거의 대등한 성능들을 가지면서도 무료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유닉스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또 컴퓨터 성능도 이전에는 개인용 컴퓨터와 서버용 컴퓨터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이 정도 되어지니까 데스크탑용 컴퓨터 기술들이 월등하게 개발되어지다 보니까 그 성능이 비슷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굳이 서버 컴퓨터를 따로 구입하지 않더라도 그냥 데스크탑용 일반 컴퓨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성능들을 낸다라고 했을 때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그런 서버용 컴퓨터를 구입할 일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자체로 많이 위축이 되어지고 또 재장난을 겪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오라클이라는 회사에게 팔리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자바의 운명도 애초 만들어진 부분과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라이센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생겼다라는 것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기억해 둡시다. 자, 그래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발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플랫폼 간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래는 가전제품처럼 다양한 환경에서 수행하기를 목표로 두었었다라는 거죠. 다만 그것이 이제 데스크탑과 같은 일반적인 컴퓨팅 환경으로 올라온 것이고, 기존의 C 언어나 C++ 같은 언어처럼 내가 수행할 환경이 바뀌게 되어질 때마다 소스 코드를 다시 컴파일 해가지고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는 일 없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한 번 작성되어진 프로그램을 그대로 배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독립되어진 방식으로 처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처음 자바가 나왔을 때에는 그런 특징이 갖는 장점보다는 단점, 처리 속도가 느리다라는 단점이 더 문제였지만, 많은 컴퓨터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 있고 각각의 컴퓨터들이 모두 다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인 오늘날에는 이젠 플랫폼에 독립적이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C++처럼 점유되어지는 메모리 사용량이 적고 좀 더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라는 특징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인베이디드 시스템 같은 데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데스크탑보다 적은 메모리를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도 수월하게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자바의 태생적 특징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자바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개략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그런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을 했던 C 언어나 C++가 수행되어지는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오늘날 자바 프로그램이 갖는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